자, 지금부터 설득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설득의 구성 요소 가운데 메시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1차 시에는 메시지의 개념, 메시지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메시지의 소구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성적 소구부터 해가지고 여러 소구의 결합까지 총 8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이 메시지 소구 방법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그냥 입만 움직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의미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좀 더 학습 효과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소구 방법이란 정보원이 메시지에서 내세우고 있는 자신의 주장이나 결론을 수용자가 받아들이도록 호소하는 방식. 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소구 방법이란 건 뭐냐면은 이 메시지의 주장, 결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뭐지? 하고 이렇게 관심 갖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수용하게 하는 호소법. 이것을 소구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프로치, 어필. 이것이 이제 소구 방법이에요. 이 정의는 좀 복잡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설득을 할 때 뭔가 공포스럽게 얘기하느냐 아니면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느냐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느냐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메시지 소구 방법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소구법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용자가 느끼는 그 의미라던가 효과라던가 이런 것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왕이면은 이 메시지를 좀 더 이렇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구법을 택하게 되면은 그만큼 설득 효과도 이제 커지게 돼요. 그래서 소구법이 그 설득의 효과와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설득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에 이 중에서 8개, 가장 대표적인 8개의 구체적인 소구법을 배우겠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성적 소구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적 소구,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보원이 수용자한테 뭔가 논리적인 자료 그리고 실증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서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방식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제품이나 우리 브랜드가 가지는 장점이나 또는 뭐 특징, 뭐 경쟁 우위점, 혜택, 이익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한테 광고를 통해서 전달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 이성적 소구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성적 소구의 특성은 일단 이것은 이제 그 정보원이 주장을 내세워요. 그런데 주장만 내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자료들, 그러니까 통계적인 수치라던가 아니면은 서베이 결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호소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장, 구체적인 이제 사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성적 소구는 사람들에게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나를 남한테 이렇게 표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욕구가 많은데, 그러한 욕구들 중에서도 이 이성적 소구는 뭔가 실용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실용적인 그런 욕구, 그 다음에 기능적 욕구, 효용적 욕구,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제 설득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이성적 소구는 이제 뒤에 배울 감성적 소구, 이것에 이제 상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방식은 언제 쓰냐면 이 이성적 소구는 뭔가 주장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뒷받침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듣는 수용자가 잘 이해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 이성적 소구를 쓰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수용자가 고관여 상태다라고 여겨지면 이 방식을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수용자가 뭔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도 많이 기울인다,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 이미지, 분위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지 마시고 정보를 들고 뭔가 주장하고 뒷받침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이성적 소구를 활용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드라마 셜록의 한 장면을 편집해서 가져왔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은행원인 방쿤이라는 사람이 이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자살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어요. 그런데 탐정인 셜록 홈즈는 타살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셜록 홈즈의 주장을 들으시면서 뭔가 설득적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판단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이성적 소구 이게 무엇인가, 이것도 좀 이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just handed you a murder inquiry. 5 minutes in his flat. We're obviously looking at a suicide. It does seem the only explanation of all the facts. Wrong. It's one possible explanation of some of the facts. You've got a solution that you like, but you're choosing to ignore anything you see that doesn't comply with it. Like? The wound's on the right side of his head. And? Bancoon was left-handed. Requires quite a bit of contortion. Left-handed? I'm amazed you didn't notice. All you have to do is look around this flat. Coffee table on the left-hand side, coffee mug handle pointing to the left. Power sockets habitually use the ones on the left. Pen and paper on the left-hand side of the phone because he picked it up with his right and took down messages with his left. You want me to go on? No, I think you've covered I it. might as well. I'm almost at the bottom of the list. There's a knife on the breadboard with butter on the right side of the blade. Because he used it with his left, it's highly unlikely that a left-handed man would shoot himself in the right side of his head. Conclusion, someone broke in here and murdered him. Only explanation of all of the facts. But the gun... He was waiting for the killer. He'd been threatened. 자, 보시다시피 셜록 홈즈는 은행원 방쿤이 타살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장을 했으면 이제 그걸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죠. 그것으로 일단 첫 번째, 방쿤은 그 머리 오른쪽에 총상이 있는데 왼손잡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쪽에다가 상처를 내서 죽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총을 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힘든 자세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파트를 둘러보면 이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게 곳곳에 그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컵의 손잡이가 왼쪽을 향해 있다거나 또 그다음에 메모지랑 펜이 전화기 왼편에 놓여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에 가서 곳곳에 증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을 설득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정보들을 전달을 해서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하는 이런 방식, 이것을 이성적 소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감성적 소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성적 소구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 이 감정, 정서, 여기에 호소하는 소구법을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냐면 이것은 뭐 정보 이런 걸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스토리를 들려주는 방식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미지, 분위기, 무드 이런 것들을 자아내는 방식을 쓰거나 또는 느낌이나 감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듣는 수용자 마음속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나 또는 뭐 자아 동질감 이런 것 등등이 형성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야기, 이미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욕구들 중에서 나를 남한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사회적인 욕구 그리고 심리적인 욕구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금방 배웠던 이성적 소구와 대응되는 그런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감성적 소구를 활용한 사례로 저는 오메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 오메가는 영화 배우 에디 레드메인을 이제 기용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 스페인의 이비자 섬 그 근처에서 이렇게 요트를 이제 모는 그런 모습을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이국적인 이미지, 멋진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곧 제시될 이 오메가 광고를 보시면서 이 감성적 소구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보 이런 거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뭐 이미지나 뭐 분위기나 또는 뭐 스토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고요. 제가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대게끔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딱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광고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Seamaster Aquaterra.
Omega. 네, 이 오메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죠. 그냥 요트 타는 모습, 이국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만 보여주고 광고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 위주, 분위기 위주로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식의 방식을 감성적 소구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위협 또는 공포 소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메시지 내부에서 어떤 긴장감,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만들고 또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소구법, 이것을 위협 소구 또는 공포 소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협적인 내용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따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특성을 보겠습니다. 설득을 할 때 이 위협 소구는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일단은 뭔가 공포심, 두려움, 긴장, 불안감 이런 것들을 조장할 수 있는 어떤 단서, 큐를 이 메시지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럼 듣는 수용자들은 뭔가 이렇게 긴장이 돼요. 불안해요. 그러면서 내가 저 안 좋은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대처 방안을 찾게 됩니다. 이때 정보원이 이 대처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제 자신이 어떤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은 이 수용자는 안 그래도 저 위협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대처 방안을 찾고 있었던 터라 정보원이 제시하는 대처 방안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공포 소구는 그러니까 공포심만 조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러면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고려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공포 소구를 이용해서 설득을 하실 때는 다음의 내용을 좀 조심하시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이 공포 소구는 이 정보원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반응들, 이런 다른 반응들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반응이란 건 뭐냐면은 이 공포 소구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지나친 경우,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무시해요.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무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끔찍하고 이러면은 불쾌함, 짜증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메시지 자체를 아예 끝까지 안 듣고 외면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효과가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딜라르라는 학자입니다. 그는 이제 에이즈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 공익 광고를 만들어서 실험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자한테 에이즈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공익 광고를 보여주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봤는데 그 공포 소구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불쾌함, 분노, 당황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였고 이랬을 경우 사람들이 메시지를 잘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이 공포 소구를 너무 심하게 쓰면은 그 짜증도 내고 불쾌함도 내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 내용 자체를 외면해버리고 무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설득 효과가 저하되게 돼버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 공포 소구를 이용해서 설득을 하시고자 할 때는 그 수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끔찍하게 공포 소구를 쓰시게 되면은 그 설득 효과가 반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수위를 조절해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사항, 공포 소구를 이용해서 설득을 할 때는 대처 방안을 얘기를 하는데 이 대처 방안이 위협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수용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포 소구를 쓸 때는 공포심 조장하고 끝내서는 안 돼요. 그 공포심을 조장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대처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처 방안이 수용자가 봤을 때 따라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실행 가능해야 됩니다. 만약에 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아, 내가 해봤자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해서 외면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따라할 수 있는 거,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거여야 됩니다. 또한 그 대처 방안, 이 권고 방안이 진짜로 그 얘기했던 그 공포, 위협, 불안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해결해 줄 수 없으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아요.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에서 방영이 되었던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공포소구가 사용이 되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상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자 주인공인 서민정은 정성호라는 남자친구랑 사귀었다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헤어졌는데 이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이 서민정의 핸드폰으로 싸이월드 도토리를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설득을 했지만 설득이 안 됐습니다. 계속 정성호는 싸이월드 도토리를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민정은 학교 선생님인데 그 서민정이 가르치는 그 학생이 이 정성호의 회사로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위협소구, 이 공포소구를 사용하게 돼요. 이게 효과적이었는지 한번 판단하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쓴 거냐? 너의 인격 진짜 치사하네. 아 진짜 끊어.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성우 오빠! 왜요? 저 사람이에요? 너 임마 뭐야? 형씨, 도토리 값 내놓으시지? 뭐? 저 여자 핸드폰으로 도토리 싼값 내놓으시라고. 너 민준이 너? 치사하게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도토리를 뺐으냐? 어? 그 많은 도토리를 다 뭐 했었어? 딴 여자한테 선물했어? 너 언제 봤다고 코피는 거? 형씨 너? 아우 나 진짜. 좋은 말 할 때 내놔. 너 내라 빨리. 맞추면 돼. 차마 왜 이렇게 아침부터 승질이야. 참나. 아, 자자자자. 자, 됐어. 3,000개도 넘게 샀다며. 아, 역시 좋은데 친구들이 다 여기서. 아, 뭘 뭐 다 없잖아 이제. 한 번만 더 우리 선생님 괴롭혀봐. 그땐 바늘 다 풀어서 네 방명록 도배해버린다. 자, 여러분들 이 사례에는 위협소구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위협이 이용이 되었죠? 일단 첫 번째로는 멱살을 잡았죠. 정성호의 멱살을 잡고 화를 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반 애들 다 동원해가지고 네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안 좋은 말로 도배시켜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성호는 태도 변화가 일어났죠. 처음에는 굉장히 당당한 태도였는데 위협을 받으니까 굉장히 당황했고요. 또 그 다음에 학생이 얘기하는 대로 도토리 값을 전부 다 이제 배상을 해줬죠. 행동 변화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이 이제 위협소구를 사용해서 설득한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소구법, 이제는 유머 소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머라는 게 뭐 우스개, 농담, 해악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 의미 그대로 유머 소구는 메시지를 굉장히 재미있게, 즐겁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소구법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유머 소구는요, 설득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기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널리 이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유머 소구는 잘만 이용하면 사람들 주의도 아주 잘 끌 수 있고요. 호감도 수용자한테 줄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설득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머 소구의 장점,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유머 소구는 일단 뭐니 해도 사람들의 주의를 아주 잘 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익살스럽고 즐겁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하고 주목을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인지도도 높이고 기억도 잘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회상도 잘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 유머 소구는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이게 재밌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즐거운 감정이나 기분 좋은 느낌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감정들이 그대로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에서 다루는 대상으로 이렇게 전이가 돼서 호감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특히 말하는 사람, 이 정보원의 그 호감도도 증진시키고 매력도까지도 증진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유머 소구의 장점으로는 주의를 분산시켜가지고 반박 주장을 억제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유머 소구를 듣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재밌고 웃겨가지고 주의가 분산돼 버려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좀 이상하다, 이 메시지 내용이 좀 잘못됐다 이런 식의 반박 주장을 떠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잘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보원이 원하는 대로 설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를 분산시켜서 반박 주장을 억제하고 설득 효과를 높인다. 이게 세 번째 유머 소구의 장점입니다. 이걸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의 분산 가설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방해 가설이라고 부르고요. 덩컨 등의 학자가 1984년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어떤 설득 메시지를 제시를 할 때요. 이때 사람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시켜버리면은 이 사람이 저 설득 메시지 이상하네, 잘못됐네 이런 식의 저항을 못하게 돼버립니다. 주의가 다 흐트러져서. 그래서 결국 정보원이 원하는 대로 수용자의 태도도 바꾸고 또 수용자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이렇게 원활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효과가 올라가게 된다는 게 주의 분산 가설, 방해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유머 소구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주의를 분산시키는 게 무엇일 것 같나요? 바로 유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유머를 듣느라 이렇게 주의가 다 흐트러져 버려요. 막 웃느라 주의가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 유머 때문에 정작 중요한 그 설득 메시지의 내용이 이게 잘못됐다, 저건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항이 줄어들게 돼버리는 거죠. 유머가 주의를 분산시켜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머가 주의를 분산시켜서 저항을 약화시켜가지고 결국 설득 효과를 높이게 돼버리는 것이죠. 자, 다음은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머 소구는요, 자칫하면은 사람들이 유머만 기억하고 정작 중요한 메시지나 또는 메시지에서 다루는 대상 이런 것들은 기억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유머의 수위가 굉장히 높으면 이 유머의 메시지가 묻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기억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이 유머는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설득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이 유머를 이용을 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재밌다라고 받아들여서 설득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설득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똑같은 유머 소구를 쓰더라도 설득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유머 소구는 그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구법들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빨리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재밌는 유머라고 해도 처음에 들었을 땐 그게 재밌지만 똑같은 유머를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 어때요? 나중에 들었을 때는 또 저 유머야 하면서 실증을 내고 때로는 짜증까지 냅니다. 그래서 유머는 다른 소구법에 비해서 반복하면요, 사람들이 쉽게 실증을 내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다른 소구법에 비하면 생명력이 상대적으로 짧다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유머 소구는 각국의 문화에 따라서 설득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또 문제점입니다. 유머는요, 이 문화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한 문화권에서 통용이 되는 유머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통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식 유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유머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호응 없는, 재미없는 유머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화에 따라서 이 유머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설득 효과도 상이하게 어쩔 때는 있고 어쩔 때는 없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광고 활동이나 홍보 활동을 펼치는 그런 광고주들이 있다면 이 유머 소구를 이용해서 만든 광고라던가 이 홍보 활동이 진출하려는 나라 사람들에게 이게 적용이 되는가, 통용이 되는가 이걸 반드시 점검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 유머 소구는 신뢰성, 믿음에는 그렇게 많이 기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유머 소구가 너무 좀 과하게 천박하고 지나치게 우스꽝스럽게 이 유머 소구가 수용자한테 제시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좀 가볍다, 진중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설득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정보원이 너무 지나치게 그 천박하게 유머 소구를 이용한다거나
과하게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정보원의 신뢰성, 믿음마저도 떨어뜨리게 될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5번째로 성적 소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적 소구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성적 본능, 여기에 호소하는 소구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성에 대한 관심, 욕구, 욕망 등을 타고나는데 거기에 호소하는 방식인 거죠. 즉, 인간의 성에 대한 관심, 이것을 자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원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반응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소구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로티즘적 감정에 기초를 둡니다. 에로티즘적 감정, 즉 육체적 사랑과 정치적 사랑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이미지, 분위기 이런 걸 활용하고 그런 소재들을 활용해서 이제 소구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특성을 2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적 소구는요, 어떤 식으로 설득에서 이용이 되냐면 신체 일부분 또는 누드나 아주 관능적인 포즈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또는 성적인 이미지 분위기를 자아내거나 또는 성적인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정보원은 수용자한테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노출을 해서 사람들의 성적인 반응, 관능성을 자극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명확한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암시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또한 이 방식은요. 자칫하면은 이 성적 표현의 그 수위, 그 수준에 따라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너무 과한데?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논란을 일으킬 요지가 많고요. 이제 이걸 사용할 때는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설득에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TV 광고,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매체에 내보내기 전에 그 광고물을 사전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성적 표현의 수위가 너무 세다. 그럼 당연히 이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뭐 TV, 라디오 이런 데 방영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부터 애초에 만들 때 그 수위 조절하면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쓸 때는 특정 대상과 이 메시지 그리고 성적 표현 이 사이에 관련성을 고려해서 쓰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광고 같은 경우에 이제 팔려고 하는 물건이 아기 용품이에요. 뭐 딸랑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성적 소구를 써서 굉장히 섹시한 모델이 등장해서 딸랑이를 막 요염하게 흔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둘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서 효과가 저하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관련성을 고려해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성적 소구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점입니다. 성적 소구의 장점은 뭐니 해도 사람들의 주의를 굉장히 잘 끈다는 것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선남 선녀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용자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의를 아주 잘 끈다. 흥미나 관심을 유발한다. 이것이 성적 소구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쪽에 서가지고 이 성적 소구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저쪽에서 가수 현아가 등장하는 이 주류 광고가 나왔습니다. 성적 소구를 썼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쪽에 서 있는 저를 보시기보다는 이 광고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지 않으셨나요?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많은 학생들이 저쪽에 저 광고를 조금 더 주목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성적 소구는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끄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 다음 2번째 장점으로는 이 성적 소구는 등장하는 모델의 매력을 그 메시지나 메시지에서 다루는 그 대상으로 전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호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느냐?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성적 소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성적 소구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적 소구를 이용해서 설득을 하게 되면은 그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 속에서 얘기하는 대상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저하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게 자칫하면은 논란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적 표현의 그 수위가 너무 세다 이러면은 논란도
때로는 분쟁 이런 것들도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해당 대상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성적 소구를 이용해서 또 설득에 들어가면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기울이고요. 이 성적 표현 이것에 대해서만 너무나 지나치게 거기에만 주목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 내용이나 메시지에서 다루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고 회상, 인지 이런 것들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적 소구를 쓴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켈빈 클라인 사례입니다. 켈빈 클라인은 1980년에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 브룩 실즈를 기용해서 다음과 같은 TV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브룩 실즈는 휘파람을 불면서 굉장히 선정적인 포즈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저하고 켈빈, 그러니까 켈빈 클라인 청바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 켈빈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스스로 답변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요. 이거 굉장히 선정적인 말이죠. 근데 문제는 당시 브룩 실즈의 나이가 15살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15살.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가 집행이 되었을 때 이제 미국 전역에서 청소년을 상업적으로 악용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거센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3대 방송사는 이 광고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다라고 해서 집행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판매 측에서 살펴보면은 이 광고가 집행이 되고 일주일 동안 무려 40만 장의 청바지가 판매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무려 200만 장의 청바지가 판매되는 엄청난 실적을 동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이제 광고사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도 회자되게 되었죠. 자, 문제의 그 광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ant to know what comes between me and my Calvins? Nothing. Calvin Klein jeans. 네, 이제 다음 소구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디 소구입니다. 이 패러디 소구란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원작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작이라 함은 굉장히 유명한 명화 작품들이라던가 아니면 소설, 인기 있는 어떤 사건, 유명한 사람, 잘 알려진 광고, 영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유명한 원작들을 가져다가 이것을 해체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익살, 풍자, 유머, 해학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새롭게 재창조, 재구성하는 그런 소구법을 이것을 패러디 소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린다 허천 교수는 그에 져서 패러디 이론에서 패러디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린다 허천은 패러디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패러디는 반복이다 라고요. 그런데 그냥 반복이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패러디는 차이를 가진 반복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패러디는 기존의 유명한 원작들을 갖다 써요. 그러니까 반복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유머나 해학이나 풍자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다시 만들죠. 그러니까 기존의 원작과는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린다 허천 교수는 차이를 가진 반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의도 굉장히 핵심을 잘 포착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정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패러디 소구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입니다. 패러디 소구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홍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설득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광고, 홍보 이런 데에서 이 패러디 소구를 잘 쓰게 되면요. 그것만으로도 입소문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크게 회자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좋은 효과를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왕뚜껑 광고인데요. 지난 2013년 이 왕뚜껑은 펜텍의 배가 아이언 광고를 패러디를 했습니다. 일단 사람들한테 어떤 재미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개그맨 김준현을 광고 모델로 이제 바꿔서 이제 집행을 했고 카피도 적절하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제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광고를 이렇게 패러디했다는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이제 입소문을 냈고요. 좋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제가 이제 광고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여러분들이 원작과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화면 하단에다가 그 원작을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여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작과 패러디 광고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모델은 바뀌고 여성 모델은 동일합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 삼아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뚜껑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뜨거운 김을 두려워 않고 견뎌내는 인내와 어떤 시련에도 맛을 지켜내는 책임감, 덜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뚜껑은 가장 완벽한 물체입니다. 팔도 앤 왕뚜껑. 네.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패러디를 했고 그것이 입소문을 유발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광고 집행하고 나서 3개월 동안 무려 매출이 100억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면 시장에서 판매 순위가 4위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또 대학생들이 뽑은 좋은 텔레비전 광고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에 대해서 이 광고주 측은 이 패러디가 굉장히 큰 그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패러디 소구의 장점은 뭐냐면 친근감을 형성한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원작들은 사람들한테 친밀감, 호감 이런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전이가 되어서 메시지라던가 또는 이제 메시지의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 저항 이런 것들이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 등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친밀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상기도가 높다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패러디의 원작들은요, 적어도 사람들 머릿속에서 한 번 이상은 반복이 되어서 기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작을 또 이 패러디를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은 반복 학습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 잘 기억하고 학습 효과가 올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다 보면은 학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러디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에서 얘기했던 대상,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회상하고 인지하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성은 사람들이 잘 주목하게 만듭니다. 연구자 로저 세퍼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면 특히 더 주목하게 된다라고요. 이 패러디는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걸 갖다 써요. 근데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죠. 변형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 뭔가 다르니까 저게 뭐지? 하고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광고에서는 익숙한 거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목 효과가 높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인쇄 광고 한번 봐주세요. 이 인쇄 광고는 뭐를 패러디했나요?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건 뭐를 이용해서 이제 패러디 광고를 한 거죠?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라는 조각을 패러디를 했죠. 다비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젊은 시절을 형성화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다 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청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봤더니 아래에 리바이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리바이스를 또 이제 확실하게 주목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패러디 소구는 사람들의 주의, 주목 이런 것들을 잘 끌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패러디 소구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그 해당 그 메시지 대상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원작들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그 메시지나 메시지에서 얘기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게 이미지를 개선시켜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샤넬의 코코 향수 광고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쇄 광고 한번 봐주십시오. 이 광고는 뭐를 패러디했나요?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패러디했죠? 이건 네, 프랑스의 고전주의 화가 앵그르의 샘이라는 이 명화를 패러디를 했습니다. 샘의 ним프인 이 요정이 물 항아리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명화가 갖고 있는 여성성, 관능미 이런 것들이 그대로 코코 샤넬 향수로 이렇게 전이가 되죠. 그래서 그 향수의 이미지를 제고를 하고요. 나아가서 이 향수가 그냥 단순한 기성품이 아니라 이렇게 멋있는 명화처럼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이런 이미지도 사람들한테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자, 패러디 소구가 지금 장점이 많은데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절의 위험이 있어요. 이 원작을 갖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작에서 너무나 많은 분량을 차용을 하거나 아니면 원작을 이렇게 감춰버리면요. 이 표절 그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논란, 분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감 이런 것들이 저하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표절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사람들이 패러디만 기억하고요. 정작 중요한 메시지 내용이나 이제 그 메시지에서 다루는 대상 이런 것들은 기억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러디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지? 이런 것들은 기억을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패러디 소구는 수용자들이 이 원작을 모를 경우 효과가 없다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패러디 소구는요, 얼마나 많은 수용자들이 그 원작을 알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원작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 위의 장점들, 뭐 상기도, 주목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원작을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패러디로 인한 이런 효과들은 전혀 나타날 수가 없게 돼버리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제과의 맛있구마 광고인데요. 이 광고는 지난 1989년에 집행이 되었던 이 따봉 광고를 패러디를 했습니다. 따봉 광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 이 따봉 광고의 브랜드가 뭐였는지 혹시 아시는 친구 있나요?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 광고 자체는 굉장히 크게 사회적으로 입소문을 유발하면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많은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패러디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대표적인 뱀파이어 광고입니다.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이제 오렌지 사 먹어야겠다 하고 이제 사러 나갔는데 이 브랜드를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위 브랜드인 선키스트를 사 먹어서 이 광고가 집행이 됐을 때 경쟁사인 그 선키스트의 제품 판매율 이런 것들이 이제 급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뱀파이어 광고의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뱀파이어 광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객이 전도된 그런 광고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뭐 제품이나 브랜드나 메시지 내용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델이나 또는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만 이제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광고들. 이런 게 이제 뱀파이어 광고인데 이 따봉 광고가 바로 그런 광고였죠. 여러분들 이 광고 보시면서 도대체 브랜드가 뭐였길래 그랬나 한번 브랜드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작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패러디한 맛있구마 광고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작 광고 보시겠습니다. 세계적인 오렌지의 명산지 브라질. 브라질의
정말 좋은 오렌지를 찾았을 때 델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델몬트 주스, 정말 좋은 오렌지로 만듭니다. 자, 여러분, 브랜드가 뭐였죠? 네, 델몬트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델몬트는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못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런 광고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광고를 2003년에 롯데제과의 맛있구마가 패러디를 합니다. 이제 그 광고를 볼 텐데 저는 좀 효과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왜 효과가 없었을까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롯데제과의 광고예요? 그러면 어떤 광고회사에서 만들었을까요? 롯데는 그 자체 광고회사를 갖고 있죠. 인하우스 에이전시를 갖고 있어요. 그게 어디죠? 네, 대웅기획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이제 대웅기획에서 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이 광고에서 그 농부들이 나올 거예요. 네, 농부들 중 일부는 이 광고회사 대웅기획 직원들이고요. 또 그리고 이 광고 속에 조사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조사원은 이 롯데제과의 광고 팀장입니다. 그래서 롯데맨들이 이렇게 총 출동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광고입니다. 자, 아무튼 이 패러디 광고는 제가 봤을 땐 효과가 좀 없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하면서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고구마의 명산지. 적당한 햇볕과 좋은 토양이 맛있는 고구마를 만듭니다. 이곳에선 정말 맛있는 고구마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다! 맛있구나! 맛있는 고구마를 시원하게 얼렸다. 맛있구나! 자, 여러분들 지금 패러디 광고를 봤습니다. 이 광고는 제가 봤을 때 좀 효과가 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아이스크림 광고예요. 그러면은 타겟이 누구일까요? 대체로 어린이들이겠죠. 아이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타겟이 주로 이제 어린이들인데 2003년에 어린이라면 80년대 이 따봉 광고를 봤을까요? 아니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따봉 광고를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못 봤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패러디 광고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패러디로 인한 그 효과가 적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패러디 소구의 마지막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러디 소구는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성, 믿음 이런 것들을 줘야 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사용 빈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패러디 소구는요 자칫하면은 굉장히 가벼운 느낌을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뭔가 진중하지 못한 느낌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할 때는 패러디 소구를 쓰는 것을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광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고관여 제품이라던가 이성적 제품이라던가 이런 광고를 할 때는 이 패러디 소구가 잘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쓸 수 있는 그 제품의 범위가 한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관여 제품이나 이성적 제품은 잘 사용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저관여 제품이나 감성적 제품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인쇄 광고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뭐를 패러디를 했죠? 네,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 중에서도 아담의 창조를 패러디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담의 손하고 신의 손 사이에 어떤 물건이 놓여 있어요. 저게 뭐냐면 바로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 맥카페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그냥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이렇게 신이 내린 천상의 음료다. 그렇게 뛰어난 맛을 가지고 있는 음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커피는 저관여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러디 소구는 이제 신뢰감, 믿음 이런 것들을 좀 잘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제품 범위가 한정이 되고 이렇게 커피처럼 저관여 제품이나 감성적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쓸 수 있는 범위가 좀 한정이 된다. 이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패러디 소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디 소구는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설득할 때는 좀 이렇게 조심히 신경을 쓰시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7번째 비교 소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의, 장점, 단점 순으로 살펴보겠고요. 먼저 첫 번째 정의입니다. 비교 소구란 건 뭐냐면 2개 이상의 대상을 서로 이렇게 빗대어 봅니다. 견주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둘 사이의 어떤 차이점이나 일반적인 특성이나 유사점 이런 것들을 수용자한테 제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제품과 경쟁자의 제품을 서로 이렇게 견주어 가지고 우리가 더 뛰어납니다. 이런 우월성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용이 되죠. 이 비교 소구는 이제 우리와 다른 대상을 이제 여러 속성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정보를 전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소구 기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보적이다라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용자 측면 그리고 얘기하는 정보원 측면에서 각각 장점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수용자 측면입니다. 이 수용자 측면에서 장점은 뭐니 해도 이 정보를 수용자한테 많이 제공을 해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대상과 다른 대상을 여러 속성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정보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많이 준다. 이게 이제 비교 소구의 가장 큰 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원 측면에서는 이 비교는요, 사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여요. 우리가 저것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식상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의를 잘 끌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빗대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좀 잘 기억하고 회상하고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교 소구는 수용자 측면 그리고 정보원 측면에서 각각 단점이 존재하는데 먼저 수용자 측면에서 단점은 이 비교 소구가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한 것까지도 비교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줘서 너무 정보를 많이 이렇게 과잉으로 줘가지고 혼란이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판단할 때 정보가 있으면 좋지만 그게 또 너무 과하게 많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 그런 경험 종종 해보셨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정보를 줘서 오히려 혼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보원 측의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메랑 효과를 유발한다는 단점을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부메랑, 이 부메랑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부메랑을 딱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메랑이 다시 그 던진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죠. 바로 이것처럼 이 부메랑 효과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계획이 초기에 그 목적을 벗어나서 그 행동을 한 사람 그리고 그 계획을 위반한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가서 불리한 결과를 미치는 현상을 이것을 부메랑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교 소구는 그걸 잘못 쓰게 되면은 바로 이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식의 문제점이 다시 되돌아와서 이렇게 딱 치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그 비교를 했던 그 상대방의 특징이나 장점을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하고 회상하고 인지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그 대상을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속성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대상을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이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것도 다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상대방을 더 부각시켜주고 알려주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비교 소구는 이게 건전한 비교로 끝나면 괜찮은데요. 그러지 못하고 이게 좀 이렇게 번져서 비방, 비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게 논란, 분쟁 이런 것들을 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신뢰도나 이미지 이런 것들도 하락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 소구는 잘 쓰면 괜찮지만 잘못하면 이런 식의 부메랑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소구의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소구의 결합,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 설득을 할 때 그 필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여러 소구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득할 때 꼭 한 가지 소구법, 뭐 유머만 써야 된다, 공포 소구만 써야 된다,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를 섞어서 복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 소구를 이제 결합해서 쓸 경우에는 이게 자칫하면은 그 수용자의 인적 처리를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혼동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득 효과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소구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8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외에도 소구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득할 때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직접 이제 보여줘서 이것의 이제 성능, 뭐 혜택, 가치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줘서 증명하는 데몬스트레이션 기법, 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는 증언 기법, 이외에도 이제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생활의 단면 기법, 의인화 기법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소구법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8개를 살펴봤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득의 구성 요소 중에서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3개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그건 메시지의 개념, 메시지 처리 방식, 메시지 소구 방법이었습니다. 메시지 개념에서는 일단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의와 구성 요소를 배웠죠. 그래서 메시지라는 것은 정보원이 수용자한테 전달하는 이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 그리고 그 정보의 의미, 이런 것들이 메시지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에 가서는 이 메시지는 내용, 그리고 기호, 처리, 이렇게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구성체다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메시지 처리 방식에 가서는 메시지 주장의 측면성 해가지고 일면적 메시지, 양면적 메시지 2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의 제시 방식에 가서는 암시적 결론 제시 방식,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내용의 제시 순서에서는 초두 효과, 그리고 최신 효과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소구 방법을 배웠죠. 이 소구법이라는 것은 메시지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주장이나 의견 이런 것들을 이 수용자들이 좀 관심도 갖고 잘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호소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성 소구부터 해서 감성 소구, 공포 소구 등등 해가지고 여러 소구의 결합까지 총 8개를 오늘 배웠습니다. 다음 강의 안내입니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설득의 구성 요소를 배웁니다. 이제는 이제 매체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매체가 무엇인지 매체의 개념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매체의 흐름과 관련된 여러 모델들, 탄환 이론, 2단계 유통 이론, 다단계 유통 이론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매체의 유형에서 TV라던가 신문이라던가 이제 이런 매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우리 주교재 7장에 해당이 됩니다. 읽어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설득의 구성 요소 중에서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보원은 이것을 전달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나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아무튼 이 메시지,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